안녕하세요. 중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특별한 건 없지만 남들과 비슷하게 공부해서 일했고 남들과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특별할 것도 없이 나름 만족해하며 보통의 인생이라 생각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정말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라더니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요. 제 사연은 도둑놈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남편놈과 시댁을 영원히 손절하고 제 삶을 잘 개척해낸 경험담입니다. 믿었던 남편이 돈 욕심을 내고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저를 기만해서 응징을 했고요. 그 결과 나중엔 저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벌써 2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혼을 얼마 앞두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저를 불러 앉히더니 통장 하나를 힘들 때 쓰라고 주셨습니다. 힘들 때 써. 살면서 분명히 힘들 때가 온다. 그럴 때 네 돈 내 돈 따질 게 있어. 그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써. 엄마한테 건네받은 통장을 보니 꽤 많은 금액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원래는 무뚝뚝하고 별로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저를 위해 통장을 주는 것도 놀랐고요. 금액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왜냐면 꽤 많은 금액이 있었거든요. 엄마의 노후 자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유, 아니야, 엄마. 나도 돈 있어. 나는 젊으니까 앞으로 돈 벌 일이 많은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써? 나 안 줘도 돼. 내가 엄마를 줘야지. 돈은 있으면 든든한 거야. 안 쓰더라도 이거 가지고 있어. 부적이라 생각해. 알았지? 마지못해 받았는데요. 저는 통장을 받으면서도 제가 저를 위해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나중에 몇 배로 불려서 드릴 생각을 했었거든요. 엄마가 저에게 돈을 주는 이유도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강한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 걱정 안 하고 어떨 때는 저에게 기댈 수도 있는 자식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를 위해 헌신하시는데 제가 또 후천적 외동딸이거든요. 쌍둥이 언니가 있었는데 몸이 약해서 일찍 하늘의 천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어렸을 때 크게 아픈 적이 있어서 걱정이 많으세요. 틈만 나면 어디 아프진 않는지, 괜찮은데도 무리하지 말라고 매사에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게다가 결혼을 하는데 부모님 도움 없이 한다고 하니 더 마음이 쓰이셨을 것 같아요. 결혼할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특별히 준비한 건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 쪽이 좀 더 여유롭지 못한 편이었고요. 홀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차례로 내년에 시집을 가기로 해서 아들 결혼에 많은 돈을 쏟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결혼한다고 인사 갔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대놓고 말하셨어요. 우리 살림 보면 알겠지만 내가 아들한테만 올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줄 돈도 없다.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끼리도 이야기했는데요. 둘이 벌은 돈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요즘에 결혼에 뭐 돈 있어야 하나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저희가 예산 맞춰서 알아봐 놨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유, 그러니 내가 걱정이 되고 미안해서 잠도 안 오더라.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되려 고맙다. 아이, 근데 너희 친정도 많이 어렵니? 자영업 하신다고 들었는데 넉넉하진 않으신 거야? 아니요, 부자는 아니지만 빚 없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결혼은 독립인데 부모님 노후자금 쓰는 것 같아서 모든 지원은 싫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살짝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시대요. 당신네도 아들 장가 보내는데 돈을 안 보태주는데 저희 친정에서 안 보태주는 건 또 서운하신가 봐요. 저희 친정이 시댁보다는 더 여유가 있었지만 저희 두 사람이 각자 집안의 도움 안 받고 결혼하기로 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둘은 성실히 모은 돈으로 충분히 적당한 전셋집을 얻었고요. 예단 혼수 특별한 거 바라지 않아서 예산된 금액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더 해주고 싶어 했지만 제가 남편 기가 죽을까 봐 커트하고 시어머니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셔서 그냥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가 독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부모님이 우려하시는 것들을 상쇄시키고 싶었어요. 아무튼 이런 생각으로 그때 엄마가 주신 돈을 가지고 있었죠. 시댁은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는 엄청 잘해줬어요. 어머님이 반찬도 다 해주시고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백화점에서 세일해서 샀다고 옷이나 손수건도 사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적이 많아요. 예, 여기 사거리 앞에 전자제품 파는 곳이 생겼는데 구경만 해도 감자 깎은 칼을 주더라. 그래서 내가 2개 받아왔어. 하나는 너 써라.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한창 공사한다고 써붙여 놓았었는데 공사가 금방 끝났네요. 요즘은 그 건물 빨리 짓잖니. 내가 이거 받으려고 몇십 분 줄을 섰었어. 그런데 인당 하나씩밖에 안 줘서 내가 2번이나 줄을 섰잖니. 감자 깎는 칼이지만 좋은 거더라. 아주 잘 깎여.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나씩 준다고 하면 제 건 받지 마세요. 어머님 힘들어요. 노는 노인네가 뭐 할 게 있어. 이런 거 받으러 다니는 거지. 그래도 이런 게 돈 주고 사면 아까운데 이렇게 받아서 쓰는 거지. 안 그러냐? 그때 이후로 어딘가에서 사은품을 준다고 하면 항상 2개씩 챙겨서 저를 주셨어요. 그래도 며느리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테니 그럴 때면 저도 어머님께 선물을 해드리며 그때는 정말 어머님과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어느 순간 확 달라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남편과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남편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과 인테리어 사업을 동업하기로 했어요. 그때 저희 아빠가 남편 사업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기기사인데요. 남편이 먼저 저희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아버지가 한평생 자영업만 하시다가 정식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자리가 필요해서 부탁한 게 아니라 남편이 저희 아버지가 필요해서 사정사정해서 스카우트 해간 거죠. 그런데 웃기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저희 아버지를 취직시켜줬다고 아주 기고만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은근히 갑질까지 하지 뭐예요? 옆집에 아들이 창가 같잖냐. 그 집도 아들한테 하나도 해준 거 없는데 글쎄 그 집 며느리가 예단이랍시고 명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왔대. 어찌나 태가 나던지. 멋지긴 멋지더라. 자랑도 얼마나 하던지. 그깟 옷이 뭐라고. 하긴 내가 또 옷이 없긴 해. 그러면서 나한테 묻더라. 우리 며느리는 뭐 해주냐고. 나야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했어.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지만 이게 결국엔 사달라는 말 아닌가요? 저는 순간 벙 쪄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기로 해놓고 이건 무슨 말인가요? 저는 당황한 마음을 누르고 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참 현명하세요. 자식 걱정해 주시는 건 어머님이 최고세요. 그리고 그런 옷 입으시면 불편하고 다 드라이해야 하는데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어머님 결혼할 때 한복도 드라이 안 맡기려고 물 세탁하는 걸로 했잖아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도 어머님이 옷을 이고 사실까 봐 안 사드린 거거든요. 옆에서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다가 제 말을 거들었어요. 그래, 엄마 차라리 돈이나 금이 좋지. 옷은 소모품인데 언젠간 닳고 없어지잖아. 적당한 거 사 입고 돈을 모으는 게 나아. 괜히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으신 시어머니는 다른 반항하지 않고 꼬리를 확 내리셨어요. 옆집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사달라는 건 아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야. 맞아. 그런 옷 비싸기만 비싸고 불편하고 세탁하기도 번거로워. 이런 일이 몇 번 있었고요. 꼭 이렇게 다른 집이랑 비교하며 자꾸 해달라는 것처럼 말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속물 같은 구석이 있긴 했지만 어머님 속이 다 보여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제 할 말 다 하고 살았습니다. 늘 본전을 못 찾으시는 건 어머님이셨고요. 남편도 어머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바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저희 친정을 은근히 까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은 그걸 넘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남편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니까 아들 부심을 그렇게 부리고 싶었나 봐요. 저희 부모님이 많이 겸손하시고 올곧은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시어머님 만났을 때도 사돈이 될 사람이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예의 있게 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 친구들 남편들은 다 골프 치러 다닌다더라. 역시 돈은 젊었을 때 벌어놔야 해. 안 그러면은 늙어서까지 일해야 해. 그러고 보니 네 친정아버지는 우리 아들 덕에 떼돈을 벌게 생겼네. 네 아버지는 기술이 있어서 그 나이까지 일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다. 역시 기술직이 최고다 최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저희 아빠가 사위덕에 일을 할 수 있고 돈 없어서 남들 놀 나이에 일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칭찬이기도 한 것 같지만 저희 집 돈 없는 것 같아서 까는 거예요. 은근히 저희 집을 무시하며 우리 아빠를 자기 아들이 꽂아준 것 마냥 말하는데 몇 번 참다가 돌직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몇 번 참다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아빠, 저희 친정 동네에서 오랫동안 전파사와 조명가게 운영했고요. 동네에서 오래 일하고 잘한다고 소문나서 동네 사람들도 웬만한 건 다 저희 집을 찾아서 저희 집이 큰 부자는 아니지만 모자름 없이 살고 있어요. 아빠도 저 결혼하면서 가게 접고 은퇴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같이 일하자고 하도 부탁을 해서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어머님, 이런 내막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말씀드려요. 시어머니는 뜨끔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 거니? 나는 그런 줄 몰랐네. 알았다. 미안하다. 솔직히 어머님이야말로 저희 부모님보다 젊고 정정하신데 일도 안 하시고 아들 월급에 기대어 사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요? 저도 할 말 다 하니까 속이 시원해졌어요. 역시 사람은 할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누이가 결혼한다고 날을 잡았고요. 결혼 준비에 한창 떠들썩했습니다. 시누이도 자기가 벌어서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죠. 그래도 저희가 형님이니까 냉장고 하나 정도는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일이 터졌어요. 아이고 어쩌냐. 네 동생 전세 사기 당했대.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인 거야. 이를 어째. 어머나, 신고는 하셨어요? 잡을 수는 있대요? 그거 얼른 잡혀야 될 텐데. 정말 큰일이네요. 이를 어째요? 그래서 말인데 니들이 얘네들 좀 도와줄 수 없어? 그래도 결혼하는데 살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저희 돈 없어요. 저희도 이제 결혼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걔네도 돈 없대?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어떡해. 아니면 엄마네에서 살라고 해. 어쩔 수 없잖아.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신혼생활을 하니. 김서방 회사에서 여기까지 2시간은 걸릴 거야. 김서방도 대출까지 다 끌어다 써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나 봐. 일을 어쩌면 좋니? 무슨 방법이 있겠지. 일단은 지켜봐. 그 집에서 무슨 수를 내겠지. 안 그러면 뭐 전처럼 따로 살거나 단칸방이라도 들어가야지. 내가 너 키울 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내 한평생 소원이 네 동생이 잘 사는 거야. 드디어 결혼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살겠다 했는데 정말 어쩌면 좋냐. 시누이의 전세금 사기 사건으로 어머님의 걱정이 높아졌고요. 집을 못 얻어서 같이 살 데가 없을까 봐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셨는데요.
그럴 때면 남편도 덩달아 불안해지고 초조해졌던 것 같아요. 급기야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혹시 장모님께 내 동생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때? 엄마랑 동생이 그러더라고. 장인어른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작은 집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 아, 미쳤구나 당신. 당신 미쳤니?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아가씨는 아가씨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 어쨌든 한 가족이잖아. 우리 결혼할 때도 도움 한 푼 안 받긴 했잖아. 장인어른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아이 또 사돈처녀가 이렇게 애 타는데 가족끼리 도와줄 수 있지 않아? 당신 진짜 미쳤니? 아 우리 부모님이 무슨 ATM 기기야? 돈 맡겨놨어. 도와줄 거면 날 도와주시겠지. 아가씨를 왜 도와줘?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는 남이야 남. 난 그런 소리 못하니까 꿈 깨.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의 말이 딱 저희 친정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은 언행이었습니다. 집이 무슨 한두 푼인가요? 게다가 딸도 아닌 딸의 시누이 집을 저희 부모님이 왜 해줘요? 미친 거 아니고서야 그런 말을 꺼내는 그 인간이 미친 거죠. 제가 노발대발하니까 이 사람이 삐쳐서는 3일 동안 제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거는 거 있죠? 아, 정말로 기가 찼습니다. 저도 기분이 상해서 똑같이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그러다 저녁은 먹어야 하기에 같이 저녁을 먹는데 마침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 너머로 어머님이 제 흉을 보는 게 다 들렸습니다. 별 연년 소리가 다 나왔고요. 저를 종종 쳐다보며 제 눈치를 살피는 남편이 정말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나가서 안 받아? 지금 나 들으라고 일부러 여기서 받는 거야? 사리 분별 못해? 남편은 서둘러 전화를 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어요. 누구는 잘난 집에 장가가면 대접받고 잘 나가게 도와준다는데 누구는 사위 모른 척이나 하고 내가 장가를 아무래도 잘못 간 것 같다. 나도 마찬가지야.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온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처가댁 덕만 보려고 하니까 정말 한심해서 내가 이 결혼 무르고 싶어. 그날 안 할 말 못 할 말 다 해가며 대판 싸웠어요. 저도 그동안 쌓아놨던 감정들을 다 터뜨렸고요. 남편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요. 세상에 이 사람이 이렇게 친정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인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꿈깨라고 하고 일단락됐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한 지 이듬해 가을에 엄마가 갑자기 외출하셨다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큰일이 났었는데요. 그때가 엄마 생일이 지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저희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있어서 너무나도 생생해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가 걸려와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더니 엄마가 쓰러져서 실려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즉시 발견되어서 이송이 되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진 가지 않을 거라며 응급수술도 했습니다. 엄마는 의식 불명 상태로 이틀 정도 누워 계셨었는데요. 아버지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이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럴 때마다 조문 온 사람들의 위로가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남편 쪽에서도 아버지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든든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 가시는 길을 끝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장례 후 장례식장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돌리고 어머님께는 직접 찾아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런 큰일은 처음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미흡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예, 아니다. 큰일 잘 치렀다.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주 편안하게 사실 거야. 납골당에 안치는 했니? 다른 것들은 다 정리했고? 네, 엄마 유품을 정리하긴 해야 하는데요. 천천히 하려고요. 친정에 가면 눈물부터 나올 것 같아서 좀 진정시키고 가려고요. 그래,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유사는? 하긴 그 유사는 다 남편한테 가지. 아직은 자식한테 갈 게 없지.
아휴, 그래. 건너가서 쉬어라. 뜬금없이 유산 이야기가 나와서 놀랐지만 제가 유산을 못 받는 거에 대해 저희 시어머니는 매우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좀 신경이 쓰였지만 그때는요, 누구랑 싸울 경황도 없어서 한 귀로 흘려듣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쉬다가 출근을 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죠. 내가 사장이라 회사에 서류 안 내도 될 줄 알았는데 그 동업하는 형님이 서류는 확실히 남겨놓자고 해서 남겨놓으려고 빅노상으로 휴가 낸 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등본 뽑아놓은 거 있지? 그거 어딨어? 안방 내 화장대 서랍 열어보면 서류 보관함 있을 거야. 아래쪽에 깔려 있을 텐데 거기 한번 찾아볼래? 전화기를 끊지 않고 남편이 등본을 한참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통장은 뭐야?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야, 돈 엄청 많아. 이거 통장 진짜야? 그 통장 그거 엄마 돈이야. 엄마가 줬던 돈인데 잊고 있었네. 아무튼 돌려줘야 하는 돈이니까 나도. 결혼할 때 엄마가 주셨던 통장이 거기에 있었나 봐요. 몇 배로 불려서 엄마한테 돌려주고 싶었는데 불리기도 전에 엄마가 떠나버리셨네요. 그래? 그런데 등본은 찾았는데 너무 옛날 거네. 이거 최근 걸로 다시 뽑아야겠다. 당신 그 공동인증서 컴퓨터에 깔려 있지? 비번은 문자로 보내줘. 내가 뽑아서 갈게.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남편한테 공동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보냈고요. 잘 완료됐다는 문자까지 보내왔어요. 부부 사이에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정도는 다들 공유하잖아요. 남편이 등본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장례식으로 회사에 안 나가서 일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 처리 때문에 바빴고요. 공허해진 마음 때문에 무기력해서 집에 오면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가씨네가 집을 계약했다고 했는데요. 월세도 아닌 전세도 아닌 매매를 했다고 해요. 어머, 그래? 그래, 매매가 확실하니 낫지. 아가씨 이제 전세 트라우마 생긴 거 같네. 그럼 그때 사기 맞은 거 그 돈 찾은 거야? 뭐 그냥 여기저기 돈 구해서 작은 평수 집을 샀대. 잘 됐지 뭐. 나는 그럼 자러 간다. 저는 멍청하게도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일이 잘 풀리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한두 달 정도 지나 어머님 동네에 갔는데 옆집 아주머니를 단지 입구에서 마주쳤어요. 그런데 저를 아주 칭찬하면서 제가 모르는 말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보러 왔어. 정말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아주 잘 봤어. 며느리가 아주 큰일 했지. 이 집은 며느리 아니었으면 딸 결혼 못 시켰지. 안 그래? 저는 금시초문. 저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제 칭찬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런 칭찬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설프게 웃고만 있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특별히 한 일은 없는데요. 어머님이 제 자랑을 하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결혼하는데 시누이네 집 사줬다며. 그 큰 돈에 척하니 내줬다는데 아니야? 금매로 나온 거 바로 잡았다고 엄청 좋아하던데. 제 시누이 집이요? 제가요? 제가 사줬다고요? 저는 금시초문인데 누가 그래요? 시어머니가 그러던데. 아니야? 에휴, 이 사람이 그냥 해본 소린가? 아이고, 엄청 싱글벙글 자랑하며 가던데. 남편이 갑자기 헛기침을 하면서 딴짓을 하다가 자리를 피하더군요. 그때 이상한 느낌이 싹 들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엄마가 준 통장이 처음부터 제 명의였기 때문에 앱으로 검색이 가능했는데요. 은행 계좌에 들어가서 잔액을 조회했더니 세상에 100원 남아있던 것 있죠. 그때 머리에 뚜껑이 열린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보니까 돈 빼간 날짜가 그날이더군요. 제가 남편한테 인증서 비밀번호 알려준 그날이요. 남편이어서 인증서 비밀번호 공유했더니 이 인간이 제 돈을 허락 없이 빼돌린 겁니다.
저는 시댁에 들어가 신발도 벗지 않고 제 남편 멱살부터 잡았어요. 그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이거 당신이 그랬지?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어? 당신이 우리 엄마 돈 빼간 거야? 당신이지?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 남편은 당황해했지만 피하지는 않더군요. 정황상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여보,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이거 놓고 말하자, 이거. 미안해. 당신 화장대에 있는 그 통장 내가 손을 좀 댔어. 미리 상의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그 돈으로 내 여동생 신혼집 사줬어. 집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는 동생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하냐. 오빠로서 내가 그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 돈으로 일단은 해줬어. 그래도 내가 당신이 해준 거라고 말했다. 돈은 당신 돈이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서 지금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거니? 내가 해줬다고 하면 내가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줄 줄 알았어? 그 돈에 왜 손을 댄 거야? 시어머니가 방에 있다가 거실에 나오셨는데요. 아유, 이게 웬 소란이야. 니네 왔으면 방으로 들어오지 왜 거기 그러고 있어? 둘이 할 말이 있는가 보구나. 아유, 그럼 해라. 제가 자기 아들 멱살을 잡고 있는데도 구경만 하시대요. 그럴 만도요. 어머님도 한패이신데 한마디라도 거들었으면 그때 이판사판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 돈 내가 어떤 돈인지 설명했잖아. 그 돈 내 돈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런데 그 돈에 감히 손을 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동생이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나도 안타깝더라고. 그런 와중에 그 큰 돈을 보니까 내가 일을 저지른 거야.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도 그 돈 다른 곳에 안 가고 그대로 집 샀어. 동생이 그 사기꾼 잡으면 바로 갚는데. 진짜야 정말이야. 남편은 정말 순진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돈이 정말로 돌아오기나 하겠어요? 화가 났습니다. 여보, 잘 들어. 이거 도둑질이야. 이거 범죄라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써. 당신 진짜 한번 혼나볼래? 이야, 부부끼리 무슨 범죄야. 그 돈 어디 안 가고 집에 고스란히 있다고. 혹시 몰라. 그 집이 오르면 그 집값도 당신 거 해. 와, 무슨 대단한 일 한 것처럼 말하네. 남의 돈 훔쳐서 써놓고 무슨 인심 쓰니? 도둑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그때 시어머니가 와서 제 뺨을 후려치대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도둑질한 아들도 아들이라고 며느리 치면서 아들 편 들어주는데 둘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예, 너 지금 우리 아들 보고 도둑이라고 말했어? 이게 어디서 태바라져가지고. 야야, 네가 돈 가지고 있으면 다야? 그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네 아버지 취직까지 시켜줬는데도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지 버릇없이. 내가 처음부터 우리 아들 하대하는 거 기분 나빴는데 참았어. 뭘 하대해요. 계절마다 사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몇 벌씩 옷 사주시고 한약 사주시고 영양제 사주시고 어딘가에서 좋다는 재료 있으면 바로 이 사람한테 보내주는 게 저희 엄마였어요. 그런 저희 엄마가 이 사람을 하대해요? 어머님 혹시 무슨 꿈 꾸셨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집안에 더 들러붙으려고 했죠. 저나 저희 엄마는 절대 그런 적 없네요. 그리고 도둑은 도둑 맞죠. 제 돈 훔쳐서 자기 여동생 집 사줬는데 그게 도둑 아니고서야 뭔데요? 여보, 내가 다른 곳에 쓴 거 아니잖아. 내가 더 잘 굴려서 그 집값 올려서 자기한테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굴려주고 벌어주고 그런 거 나 관심 없어. 원상복구 해놔. 그 돈 내 명의의 내 통장에 있던 내 돈이야. 당신이 훔쳐서 쓴 거 맞잖아. 일주일 줄게. 그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나 당신 고소할 거야. 날 기만한 죄야. 그러니까 각오해. 제가 먼저 시댁에서 나와 집에 돌아왔어요. 아주 시어머니는 제 뒤에다가 대고 뭐라고 욕을 많이 했지만 싹 다 무시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제 뒤를 따라 나와 저희 집에 왔는데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 들어오지도 못하고 현관문 근처에서 쭈뼛쭈뼛거리는데
그 인간한테 옷가지들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나가, 나가. 나가서 그렇게 아끼는 너네 집 가서 살아. 네 엄마네 집에 가라고. 나는 도둑놈하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집 사서 니네 집으로 가라고. 그래, 그래. 당신 화 많이 난 거 아는데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동네 집값이 지금 오르는 추세야. 2년 있다가 집 팔아서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할게. 아, 얘네가 집도 없이 지금 어떻게 결혼을 하냐.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맞이고 동생이잖아, 동생. 동생 도와준다고 생각하자. 이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내 동생 아니고 당신 동생이야. 당신 돈으로 도와줘도 이혼할 판인데 감히 내 돈을 손대? 일주일 안에 해결해. 내가 원하는 건 계좌 원상복구야. 그거 아니면 당신 이혼당할 줄 알라고. 저는 남편 옷을 집어던지고 그 인간을 쫓아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어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아빠, 저 지금 완전히 최악이에요. 이 인간이랑 다시 살 생각 없고요. 그런 집구석에서 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 인간 감옥 보내고 저 이혼할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 주세요. 앉아서 이런 의미 있는 돈을 다른 사람한테 떼고 싶지 않다고요. 에휴, 장서방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네가 아주 상심이 크겠구나. 사실 아빠가 아는 부분도 많아서 이걸 어째야 하나 싶었어. 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일할 때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장서방이 아빠한테도 허튼 수작 부려요? 아니, 나한테는 아니고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장서방이 야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을 뱉으시더니 남편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장서방이 동업을 하고 있잖아. 동업을 할 때에는 동업자와 신뢰는 기본이자 끝이야. 그만큼 신뢰가 제일 우선시 돼야 하는데 이 장서방 이놈이 뒤에서 허튼 수작을 많이 부리더구나. 허튼 수작이요? 무슨 수작이요? 이 사람이 뭐 돈이라도 빼돌렸어요? 돈 빼돌리는 건 기본이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처리했다고 거짓말하고 돈은 다 받아놓은 거야. 그리고 그 폐기물은 공사할 때 벽 뒤에나 안 보이는 곳에 쑤셔놓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거지. 목공하는 분이 계시는데 나하고 그분한테 걸려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몇 차례나 더 했어. 내가 다른 사장한테 일러서 그거 다시 뜯고 다시 공사하느라 돈이 이중으로 들었지. 에휴, 사람 쉽게 안 바뀌어. 진짜요? 그걸 거기다가 놓고 마감을 하면 어떡해요? 이거 뉴스에서나 봤지. 그걸 제 남편이 하고 있을 줄은요. 그뿐만이 아니다.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야. 회사에다가는 단가를 올려서 회사에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는 고객한테 돈을 받고 차익은 자신이 갔더구나. 그걸 동업자한테 걸려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어. 아유, 진짜 이 사람 진짜로 미쳤네. 왜 이렇게 돈독이 올랐지? 그래서 그 일은 잘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차익을 다시 회사에 넣어두고 끝냈지. 동업자는 그때부터 네 신랑 불신 갖게 되어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게 되었어. 그런데 장서방 이게 또 사고를 친 거야. 또요? 이번엔 뭐요? 더 뜯어낼 게 있어요? 아니, 돈을 이렇게까지 밝히는 줄은 몰랐어요. 글쎄, 그땐 뭐에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매우 궁해 보였어. 나는 너랑 살면서 빚을 갚거나 살림을 늘리려고 그런 줄 알았지. 나도 장서방이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기 때문에 많이 놀랐었다. 그런데 네 말을 들으니까 퍼즐 조각이 맞춰지네. 자꾸 돈돈거렸던 게 그거 훔쳐서 자기 동생 집 사주려고 한 것 같아. 계속 미수로만 끝나서 더 안달이 나 있었던 것 같아. 세상에, 아빠 말씀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집 사려고 하니까 보통 돈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겠냐. 큰 돈이 필요했겠지. 결국 회사 운영비에 손을 댔지 뭐야.
다행히 경리가 알아서 동업자한테 말을 했고 두 사람은 말로 풀었어. 돈은 제자리에 놓았고. 와, 이 사람 상황 판단 못하는 사람이네. 아니, 자기 동생 집 사주려고 어떻게 회사 공금에 손을 대요? 이걸 이해해준 동업자가 천사네요. 아빠 얘기 들으니까 더 확신이 서요. 나 이런 사람이랑 같이 못 살아요.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저 이 사람 혼내주고 그만 살고 싶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네? 남편 놈이 머리를 썼지만 아버지는 당연히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자영업을 했었고 이런저런 케이스들을 안 받겠어요? 이런 쪽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편법도 범법도 다 알고 있고 이상하게 일하는 인간들의 심리도 다 알고 있었죠. 이런 일 쪽으론 남편보다 더 잘 알고 남편이 장난질 하는지 안 하는지 더 바싹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남편의 만행은 파도 파도 끝이 없어요. 거기서 얘기가 끝난 게 아니야. 장서방이 공사를 하면서 특허 침해까지 했고 아무래도 내가 장인이고 가족이다 보니까 나를 이용한 것 같아. 내가 월급을 못 받은 지 5개월이 넘어가는데 아마 내 월급까지 끌어다가 동생 집 사주려고 했던 것 같다. 네? 뭐라고요? 아빠 돈도 못 받고 일하신 거예요, 그럼? 그 인간이 아빠 월급까지 탐을 냈어요? 아, 이 인간을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아빠, 그때 바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죠. 괜히 얘기하면 우리 딸 속상할까 봐 그랬지. 월급은 어차피 다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였고 어차피 1년 지나면 일 그만두려고 했었다. 그때 다 받아내려고 했지.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참에 너도 결심했다니까 그 결심 이어가자꾸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남편 놈한테 꼭 죗값을 치르게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큰일을 당하기 전에 이쯤에서 이 사람과 꼭 갈라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통장을 훔쳐다 신우집 사준 것도 열이 받아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 동네에서 형 아우하며 지낸 동생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마침 형사세요. 그분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빠가 그 형사 삼촌한테 이야기했는데 등기부 등본부터 확인하더라. 그 집 사돈처녀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맞고 너는 은행 갔다 왔어? 예, 갔다 왔어요. 송금 제한 금액이 걸려 있어서 한 번에 큰 금액이 안 옮겨가니까 며칠 동안 제한 금액으로 옮긴 거 있죠. 이 인간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다고요. 그 인간 계좌로 송금한 거 확인했어요. 형사 삼촌이 그러더라. 계좌 압수해서 수사하면 그 돈이 남편한테 갔고 또 남편 시누이 통장으로 간 내역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고소부터 해야겠다. 그럼 돌려받을 수 있대요? 저는 집 따위는 필요 없어요. 원래대로 제 계좌에 있던 돈 그대로 돌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행이긴 해. 장서방이 도박이나 물건을 사서 돈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꼭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일주일이 지나자 돈이 돌아오기는커녕 아무런 액션이 없는 남편을 저는 부부간의 횡령으로 고소를 했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재산 반환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이혼 소송까지 더해졌죠. 고소를 하자 소장을 받은 남편은 쩔쩔매며 제 발로 저를 찾아와 빌었어요. 여보, 내가 면목이 없다. 그런데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나 이렇게 되면 직장 생활도 피해가고. 그럼 다 개죽음이야. 당신도 내가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 싫잖아. 내가 당장 집 명의를 바꿔주는 건 어떨까? 그 집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해줄게. 내가 그 집을 왜? 나 그런 집 하나도 안 갖고 싶어. 내가 다른 거 바래? 당신이 가져간 그 돈 고스란히 1원도 빠뜨리지 말고 내 통장으로 넣어놓으라고. 그럼 돼. 알았어? 그 큰 돈을 어떻게 돌려줘? 내 형편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제발 그냥 좀 넘어가 주면 안 되냐? 우리 부부잖아. 그 부부의 연을 끊는다는 소장은 못 받았니?
그만해. 돈 돌려줄 거 아니면 전화도 하지 말라고. 남편 전화를 끊으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너가 이렇게 정없고 의리 없는 애인지는 몰랐다. 신우이도 동생인데 네 동생이라면 모른 척하고 살겠니? 아유, 이 정없는 년. 얘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친정엄마가 준 돈도 부부의 공동재산이란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야. 뭘 알고나 소송을 하는 거야? 괜히 소송으로 돈 날리지 말고 어서 치아해. 알았어? 어머님도 아들이 소송을 당하니 쫄렸는지 법적인 방법을 알아봤었나 봐요. 그런데 어디서 잘못 알고 와서 저한테 우기시는데 개소리는 무대응으로 답할까 하다가 요목조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신 거 맞으세요? 이 돈은 결혼 전에 저희 엄마가 준 돈이에요.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돈은 부부의 공동 자금도 아니고요. 분할 대상도 아닙니다. 아시구나 하는 소리세요? 돈 앞에서는 형제도 가족도 없다는 말은 들었는지 부부도 없다는 말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소송에 완강하게 나오자 이 인간이 이상한 말로 사람 심기를 건드리더라고요. 배째, 아이 그래. 당신 나 안 봐주고 싶은 거 이제 이해했어. 그 집 나도 못 팔겠고 명의 변경도 싫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는 못 하겠으니까 아이 나만 없으면 되는 거지. 죄 지은 나만 없어지면 다들 편하게 살 텐데 내가 없어질게. 뭔 개소리야. 야, 너 무슨 멍청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는 죗값 받아야지 뭘 없어져. 내가 감옥 갈 거 같냐? 나 절대 감옥 안 가. 네가 아무리 날 쳐넣으려고 해봐라. 내가 들어가나. 그리고 나 돈도 없어. 갚아줄 돈도 없으니까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봐. 뭐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 같은데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일단 알고 있는 남편 이메일로 들어가 보았죠.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되었어요. 인간 해외로 튈 생각이더라고요. 비행기 표를 인터넷으로 예약해 놓은 이력이 이메일에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기 싫어서 해외로 튀다니요. 정말 이 인간을 어쩌죠? 인간이길 포기하고 막장까지 가려나 봅니다.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으면 구속수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빠? 아빠 급해요. 박서방 구속시켜요. 이 사람 해외로 튈 생각이더라. 어서 구속수사하라고 해요. 이 인간이 일본으로 가려던 계획이 물거품되고 그 인간 그렇게 피해보고 싶었던 재판들 잘 받게 되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정황들, 증거들이 명확해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바를 다시 이뤄냈어요. 신우이가 사는 그 집 등기 권리증을 제가 받기로 했고요. 신우이는 그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다시 그 집을 팔았고 집 한 돈을 다시 통장에 넣어놨습니다. 아주 힘들게 찾은 제 돈이었어요. 남편만 아니었으면 이런 고생하지 않고 힘 안 빼도 됐을 텐데요. 정말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결혼이 엎어졌다고 해요. 남자 쪽에서 결혼을 하지 말자고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이런 도둑 집안에 누가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안 마시던 술을 마시고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야, 이제 속이 시원하냐? 남의 자식 인생 다 망쳐놔서 속이 시원하냐고. 우리 아들은 지금 빵에 가게 생겼고 우리 딸은 파혼당해서 또 소송당하게 생겼어.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을 이리 쑥대밭을 만들어놔? 저요? 저 당신들 같이 범법 저지르고 편법 쓰고 인생 제대로 안 사는 인간들 잡으러 다니는 저승사자예요. 당신들이 제대로 못 산 거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뭘 망쳐놔? 니들이 받아야 될 벌 합당하게 받는 건데 그쪽도 조심하세요. 이거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폭언으로 당신도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자 이전 시어머니는 끊는다 하고 불이 나게 전화 끊더라고요. 이렇게 이전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이전 시댁 사정을 알게 되었죠. 이들은 마지막까지도 제 탓을 하고 싶었나 봐요. 자기 아들이 돈 훔쳐간 건 생각도 안 하고요.
재판을 마치고 전 남편과 제 관계도 정리했어요. 이혼을 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잘 처리했습니다. 전 남편은 같이 일하던 동업자한테도 팽당해 투자한 사업 자금도 못 받는 상태에 처해 있다고 재판을 하면서 들었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현재의 상황만 보고 덤빈 경수라는 사람의 처참한 최후인 것 같아요. 급한 마음에 아무 일이나 저지르면 안 됩니다. 다들 아시죠? 저는 이 일을 겪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사람 함부로 믿지 않고 제 것은 제가 잘 챙기기로요. 평범한 제 인생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날이 많이 춥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람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